저는 박서경. 29살이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테크 기업 노벨리스에서 프로젝트 디렉터로 일하며 연봉이 15억 원에 달하는 편이다. 이 정도 수입은 20대 후반 여성으로서는 꽤나 인정받는 수준이지만 제 가족 안에서는 단지 벌어먹는 사람으로만 여겨진다. 결혼한 지 5해. 남편은 김민우로 중소기업에서 행정 담당으로 일하며 월급은 제 반 정도에 불과하다. 그는 성격이 온순하지만 약해.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의 말에 거의 거스를 수 없다. 시어머니는 김복순 씨. 은퇴 후 집에서 편안하게 살며 주로 우리 부부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막내 시동생은 김민재. 삼성전자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취직한 지 2년 됐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막내 시누이는 김민지. 유학을 마치고 막 한국에 돌아온 상태로 아직 취업도 안 됐지만 살림살이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다. 지난 5해 동안 저는 시어머니네 집에 오래된 빚을 갚아주고 새집 인테리어 비용도 부담했으며 민지의 유학비까지 전액 지원했다. 남편 민우는 가족이니까라고 말하며 항상 동조했고 저도 처음에는 부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불만도 표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주일 가족 식사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불러왔다. 시어머니네 집 식당. 장식은 평범하지만 음식은 매번 풍성하게 차려진다. 저는 스테이크를 잘라 입에 넣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은 날 향해 쏠리고 주변에 민우, 민재, 민지까지 모두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모였다. 민재가 결혼할 집을 봤어라고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복층 아파트인데 총액이 7억 1,500만 원이야. 너희 부부가 돈을 더 벌잖아. 형수님이나 형이 큰 부분을 내줘야지. 3억 5,800만 원만 내주면 된다. 그 숫자를 듣고 저는 입안에 있는 스테이크 맛이 갑자기 사라졌다. 3억 5,800만 원. 저는 한 달에 1억 2천만 원을 번다지만 이 돈은 제가 밤낮 없이 프로젝트를 처리하며 쌓은 결과물이다. 저는 민우를 돌아봤다.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고개를 숙여 제 시선을 피했다. 엄마 말이 맞아라고 그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나 단 하나의 동생밖에 없잖아. 우리가 도와줘야 해.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살짝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민지가 웃으며 말을 이었다. 언니, 연봉 15억 원인데 이 정도 돈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민재 오빠 결혼하는 거니까 좀 아끼지 말고 내주세요. 온 가족의 눈빛이 저를 감싸고 있었다. 마치 저에게 이 돈을 내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처럼. 민재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는데 그 화면에는 화려한 복층 아파트 내부 사진이 보였다. 크고 광활한 거실, 대형 발코니, 최신식 주방. 이 집은 분명히 그의 연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저는 그들에게서 한마디씩 나오는 말을 듣고 있지만 머리는 이미 다른 곳으로 돌아갔다. 과거 5해 동안 내가 쏟아붓던 돈들이 영화처럼 눈앞을 지나갔다. 시어머니의 의료비, 민재의 차 구매비, 민지의 명품 가방 구매비. 이 모든 게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인가? 제2장. 저는 식탁에 놓인 수건으로 입꼬리를 살짝 닦으며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기대하는 것처럼 충격받거나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제가 세운 첫 번째 계획이었다. 엄마, 그 3억 5,800만 원은 대출인지 증여인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저는 부드러운 톤으로 말했다. 동시에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다. 이 행동이 시어머니를 약간 당황하게 만들었는지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뭐라고 가족 사이에 대출과 증여 같은 말을 하느냐라고 외쳤다. 엄마, 돈의 양이 적지 않잖아요.
3억이 넘는 금액이니까 법적으로 명확히 하면 나중에 오해가 안 생기잖아요. 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민우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는 당황과 함께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아마 저가 이렇게 대응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석영아, 그래도 너무 격식적이잖아. 가족이니까라고 그가 말을 꺼냈지만 저는 그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야, 삼성전자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잖아. 우리 회사 노벨리스가 최근 삼성의 스마트 홈 프로젝트에 입찰하려고 해.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조력해서 이 프로젝트를 따준다면 업계 관행에 따라 10% 속의 수수료를 줄게. 그 금액이 딱 3억 5,800만 원이 되는 거야. 민재의 얼굴이 갑자기 빨개졌다. 그는 입을 벌렸다가 닫고를 반복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마도 제 제안이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고, 석영아. 그런 거 어떻게 이야기하냐? 가족 돕는 거랑 사업은 다른 거잖아. 시어머니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제가 지난 5해 동안 해준 일들을 생각해보세요. 시어머니의 의료비 2억 원, 민재의 차 구매비 8천만 원, 민지의 유학비 5억 원. 이 모든 게 제가 벌은 돈이었어요. 저는 녹음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살짝 들고 말했다. 그때는 아무런 계약도 없이 주었지만 이제는 금액이 너무 크니까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나요? 민지가 갑자기 의아한 표정을 짓고 언니, 그럼 예전에 준 돈도 다 갚아달라는 뜻이야? 라고 물었다. 아니야. 저는 부드럽게 끊었다. 예전엔 제 의지로 준 거니까? 하지만 이번엔 민재의 결혼집을 위해 주는 거고 금액도 훨씬 크잖아요. 등가 교환이 맞는 거죠. 그때 저는 세금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엄마, 큰 금액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엄청나게 나와요. 당신 명의로 있는 강북 아파트가 세금청에 감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매년 세금을 많이 내야 하잖아.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차 창백해졌다. 저는 이제 가방을 열고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바로 대출 계약서였다. 이건 대출 계약서예요. 3억 5,8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이율 15%로 설정했어요. 담보는 엄마의 강북 아파트로 하면 돼요. 계약서를 식탁에 내밀었을 때 온 가족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민우는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복잡해졌고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민지는 깜짝이야 할 것처럼 입을 벌린 채 계약서를 쳐다보았다. 시어머니는 계약서를 읽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며 얼굴색이 계속 변했다. 저는 이 모든 모습을 담아내며 내심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제 복수 계획의 첫 단계였다. 단순히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인 요구를 하는 행위에 대한 응징이었다. 시어머니가 계약서를 쓱 훑어보고 갑자기 젓가락을 식탁에 세웠다. 박석영,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15% 연이율. 내 집을 담보로 가족한테 이런 조건을 내는 거냐?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얼굴은 진홍색으로 확 달아올랐다. 민재도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언니, 너무 심하잖아? 이 정도 돈을 빌리는 거면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되지. 굳이 가족에게 이런 조건까지? 민재야, 은행 대출은 내 신용등급과 소득으로 심사를 받잖아. 저는 미소를 띤 채 가볍게 끊었다. 삼성에서 매니저로 일하지만 근속 연수가 2년밖에 안 되고 아직 결혼도 안 됐어. 이 복층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으면 이자율이 12% 넘을 거고 월 상환액도 300만 원 넘게 나올 거야. 내가 제안한 15%는 보수적이지만 담보로 집을 내놓으면 승인이 확실하잖아. 민지가 옆에서 말을 섞었다.
그럼 언니가 그냥 증여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연봉 15억인데 아끼는 거니? 민지야. 돈은 쉽게 벌어오는 게 아니야. 저는 눈빛을 단단히 하며 말했다. 내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회사에 있으면서 프로젝트를 처리할 때 넌 유럽에서 쇼핑을 하고 놀았잖아. 그 돈은 내 노력으로 벌은 거고 나는 내 노력을 등가로 교환하려는 것뿐이다. 민우가 마침내 다시 말을 꺼냈다. 석영아. 그래도 시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너무 거칠지 않아? 좀만 타협해 줄 수 없어? 타협. 민우. 지난 5년간 내가 타협한 게 모자라? 저는 그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가 관절염으로 입원했을 때 내가 2억 원을 내줬어. 너 그때는 고마워라도 말해줬어? 민재가 차를 사려고 할 때 내가 8천만 원을 줬는데 그 차는 지금까지 내가 주로 타고 다니잖아. 민지의 유학비 5억 원. 그중 3억은 내가 직접 입금했어. 이제 그들에게 3억 5,8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단순히 등가 교환을 요구할 뿐이다. 시어머니가 허리를 굽히며 그래도 가족이잖아. 너 혼자 이렇게 잘 벌잖아라고 속삭였다. 엄마. 가족이라는 관계가 돈을 강탈하는 이유가 되진 않아요. 저는 계약서를 다시 앞으로 밀었다. 이 계약서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예요. 제3자 증인도 필요하고 등기 절차도 거쳐야 해. 만약 동의하신다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서명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민재는 직접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더 저렴한 집을 구하는 수밖에 없어.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숨을 크게 내쉬었다. 박석영. 너 정말 심술이 세다 엄마. 이건 심술이 아니라 원칙이에요. 저는 가방을 메고 일어섰다. 오늘 저녁 잘 먹었어요. 계약서 좀 보고 생각해 주세요. 문을 열고 나갈 때 뒤에서 민재의 불평소리와 시어머니의 분노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차에 타고 강남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법률사무소에 연락했다. 김 변호사님. 저 박석영이에요. 지난번 이야기했던 대출계약 검증과 부동산 담보 절차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 5년간 제가 시어머니네 집에 보낸 돈 관련 증빙 자료도 정리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주차장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 제 복수는 단순히 돈을 안 주는 것을 넘어선다.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했고 이제 그들에게 그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줄 거다. 차가 강남 아파트 주차장에 멈춘 뒤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컴퓨터를 켰다. 바탕화면에 저장된 가족 금전 거래 폴더를 열면 지난 5해 동안의 모든 입출금 기록이 엑셀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는 저의 직업 습관이기도 하고 어느새 나중에 쓸지 모를 증거로 삼아 관리해온 습관이었다. 각 항목에는 날짜, 금액, 수신인, 사용 목적, 그리고 증빙 파일이 첨부된 링크까지 명시되어 있다. 시어머니의 의료비는 서울대병원 진료비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이 함께 있고 민재의 차 구매비는 자동차 딜러 영수증과 그가 직접 보낸 선의 감사합니다라는 문자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민지의 유학비는 유학원 입금 확인서와 그녀가 매달 보내는 쇼핑몰 구매 내역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저에게 돈을 보내면 즐겁게 쓰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님으로부터 회신 메시지가 왔다. 박 씨, 제출해 주신 금전 거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총 9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지출이 명확히 증빙되었고 이는 모두 무조건 증여가 아닌 조건부 지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민재 씨에게 준 8천만 원은 차 구매 지원이라고 명시된 문자가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채권 확인도 가능합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확인이라고 답장한 뒤 모든 파일을 암호화하여
변호사님에게 전송했다. 이 기록을 공증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계약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이를 바탕으로 과거 지원금에 대한 균등 반환 청구도 검토해 주세요. 컴퓨터를 끄려는 순간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저는 통화 녹음 기능을 켠 뒤 받았다. 박서경, 너 정말 미쳤어? 계약서 그런 거 대놓고 내밀다니?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할 건데? 그녀의 목소리가 통화기에서 터져나왔다. 엄마, 제가 한 건 법적으로 안전한 절차일 뿐이에요. 3억 5,80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잖아요. 좋다고. 너 이렇게 하면 민재 결혼이 망가지는데? 너 원하는 게 뭐야?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해요. 등가 교환이거나 법률에 따라 정리된 대출이에요. 저는 차분히 말했다. 만약 민재가 삼성 프로젝트에서 저희 회사를 돕는다면 수수료로 그 금액을 주는 게 가장 공정한 거 아닌가요? 통화가 끊기자마자 민우의 전화가 왔다. 서경아, 시어머니가 울고 있어. 너 좀 타협해 줄 수 없어? 3억이 너무 많다면 2억이라도 줘도 되잖아. 민우, 돈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원칙이야. 저는 그의 약한 모습에 살짝 속이 쓰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다. 지난 5년에 9억 8천만 원을 줬어. 이제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주는 건 안 된다. 만약 내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민재가 프로젝트를 처리하는 걸 고려해달라고 전해줘. 그래도 민우, 너도 이제 어른이야. 가족 관계도 돈 관계도 명확해야 오래 갈 수 있다. 저는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 3시간 동안 시어머니, 민지의 전화가 번갈아가며 왔지만 저는 통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만 확인했다. 민재는 언니, 너 이러면 나 삼성에서 못 살아라고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민지는 언니가 이렇게 심술쟁이라니 실망스러워라고 울부짖는 메시지를 보냈다. 저는 이 모든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뒤 변호사님에게 전송했다. 이들은 협상이 아닌 위협과 감정적인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가 증거로 삼아두겠습니다. 변호사님의 회신이 빨랐다. 좋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입찰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외부 기업과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하면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제 복수 계획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그들의 안전구역까지 침범할 준비가 됐다. 변호사님의 말을 기억하며 저는 삼성전자의 직원 윤리 및 준법관리부에 익명으로 메일을 보냈다. 메일 내용에는 단순히 삼성전자 소속 김민재 매니저가 외부 기업과의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서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만 명시했고 어떤 기업인지 구체적인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너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익명성을 깨뜨릴 수 있고 오히려 김민재에게 경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의 목표는 그에게 압박감을 주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해고시키는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윤리 규정이 매우 엄격하여 이러한 제보가 들어오면 반드시 내부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메일을 보낸 지 하루 뒤 김민재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그의 목소리에 예전의 당당함이 사라지고 긴장감이 깃들어 있었다. 언니, 삼성에 누가 제보를 했어? 뭐라고? 제보라니. 저는 의아한 톤으로 돌려쳤다. 어떤 제보를 말하는 거야? 그냥 회사에서 윤리 관련 조사를 받고 있어? 외부 기업과의 금전 거래 의혹이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있나 봐? 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삼성에서 매니저로 일하는데 이런 조사를 받으면 안 좋잖아.
직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언니. 그 계약서. 제가 다시 생각해 볼게. 그런데 프로젝트 입찰은 정식 절차를 따라야 하잖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럼 정식 절차대로 해도 되지. 우리 회사 노벨리스의 제안서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모두 우수해. 내가 공정하게 평가만 해주면 된다. 저는 명확히 말했다. 그렇다면 수수료는 당연히 지불해 줄게. 이건 업계 관행이니까.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컴퓨터에서 노벨리스의 프로젝트 제안서를 다시 확인했다. 이 제안서는 지난 6개월간 팀과 함께 준비한 결과물로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모든 기술 사양을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료 제품에 비해 15%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다. 김민재가 공정하게 평가한다면 노벨리스가 이 프로젝트를 따낼 가능성은 90% 이상이다. 만약 그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저는 삼성의 준법 부서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제가 미리 준비한 잔전장치였다. 오후에 민우가 집에 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깃들어 있었고 눈을 보면 안 된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석영, 시어머니가 오늘 저한테 울면서 말했어. 민재 결혼이 망가지면 우리 가족 관계가 다 망가진다고. 그럼 내가 뭐라고 말했어? 저는 책을 읽으며 눈도 안 돌려보고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그래도 너가 너무 강경한 거 아닌가? 3억 5,800만 원은 정말 많아. 그래. 그럼 지난 5년에 내가 준 9억 8천만 원은 적다고 생각해? 저는 책을 닫고 그를 바라보았다. 민우, 너는 언제까지 나를 돈 버는 기계로만 생각할 거야? 나도 내 노력으로 벌은 돈을 아끼고 싶어. 그리고 내 동생들도 이제 어른이야. 스스로 책임져야 할 거는 스스로 해야지. 계속 우리에게 기대를 걸 수는 없다.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럼 계약서의 이자율은 좀 낮출 수 없어? 15%는 너무 높잖아. 은행 대출보다도 높아. 은행 대출은 그에게 승인이 될지 모르지만 내 대출은 100% 승인이 되고 담보도 확실하다. 이자율은 그에 맞는 대가일 뿐. 저는 차분히 말했다. 만약 내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해. 제안서는 다음 주까지 삼성에 제출해야 해.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 문서 내가 시어머니에게 전해줄게. 그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컴퓨터를 켰다. 이제 김민재와 시어머니의 결정이 중요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만약 그들이 계약에 서명한다면 저는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만약 거절한다면 저는 과거 지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이기는 건 나였다. 민우가 시어머니에게 말을 전해준 지 이틀 뒤 그가 저에게 결과를 알려왔다. 석영, 시어머니가 계약서 서명은 안 된다고 했어. 하지만 3억 5,800만 원은 대출로 받긴 하고 이자율은 8%로 낮추고 담보는 내 이름으로 할래라고. 내 이름으로? 민우, 너는 그 돈을 갚아줄 능력이 있어?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짓며 말했다. 내 월급으로 3억 원 대출의 이자만 갚아도 월 200만 원이 넘어. 너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민우는 고개를 숙이며 그래도 시어머니가 눈물성이며 부탁해서.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다고? 너는 지금 내가 아닌 시어머니와 민재를 위해 내 미래를 걸려고 해? 저는 목소리를 살짝 높였다. 이 대출은 너의 이름으로 하면 너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만약 갚지 못하면 너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해. 너 이걸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해?
시어머니는 이미 동네 사람들에게 서경이가 결혼집 돈 안 내준다고 말하기 시작했어. 이제 우리 동네에서 나랑 너를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해. 그래. 그럼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지난 5년간 서경이가 9억 8천만 원을 써줬다고 말했어? 저는 컴퓨터를 켜고 공증받은 금전 거래 기록을 보여줬다. 이 파일은 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받는 공증문서야. 만약 시어머니가 계속 헛소리를 하면 저는 동네 주민센터나 지역 커뮤니티에 이 기록을 공개할 수도 있어. 그럼 누가 정당한지 알게 될 거야. 민우는 화면을 보며 입을 벌렸다. 이런 걸 공증까지 해놨어. 그럼 어떡해? 너와 시어머니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아? 저는 파일을 닫고 말했다. 3억 5,800만 원. 이자율 15%. 담보는 시어머니의 집. 이 세 가지 조건은 단 하나도 바꿀 수 없어. 만약 거절한다면 저는 다음 주부터 변호사를 통해 과거 9억 8천만 원 지원금에 대한 균등 반환 청구를 시작할 거다. 그날 저녁, 삼성전자 컴플라이언스 관리부에서 익명으로 메일이 왔다. 제보해 주신 내용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민재 매니저는 현재 담당 중인 스마트 홈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서 외부 기업과의 개인적 연락이 확인되었으나 구체적인 금전 거래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입찰 과정은 공정성을 위해 별도의 감독팀을 배치할 것이며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이 메일을 읽고 미소를 지었다. 이는 김민재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주는 신호였다. 그는 이제 입찰 과정에서 부정적인 행동을 할 경우 직업 자체를 잃을 수 있다. 저는 김민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삼성 규정 준수 부서에 메일 봤어? 공정한 평가만 해주면 되고 너는 10%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만약 우리 회사를 불이익하게 하거나 입찰 과정에 이상을 부렸다면 저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출할 거야. 그 정보에는 내가 지난번 졌니? 프로젝트 따주면 수수료 받겠다는 말을 한 음성 녹음도 포함되어 있어. 문자를 보낸 지 10분 만에 김민재가 전화를 걸었다. 언니, 너 이게 뭐야? 음성 녹음까지 해놨어. 그럼 어떡해? 나도 내 권리를 보호해야지. 저는 차분히 말했다. 이제 너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 첫째, 공정하게 평가해서 노벨리스가 프로젝트를 따도록 하고 3억 5,800만 원 수수료를 받아 결혼집을 산다. 둘째, 입찰에 방해를 하고 저에게 지원금을 돌려받게 되고 삼성에서 해고당한다. 어떤 선택을 할 건데?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럼 이자율을 12%로만 낮춰줘. 15%는 정말 너무 높아. 안 돼. 15%는 확정이야.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제 결정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변해줘. 그때까지 답변 없으면 저는 변호사에게 법적 절차 시작을 지시할 거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컴퓨터에 김민재 협상 기록이라는 새 파일을 만들고 방금의 통화 내용을 요약해서 적었다. 이 모든 과정이 제 복수 계획의 일부였고 이제 그들은 저의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만 했다. 시어머니의 속임수와 김민재의 위협, 민우의 약함 뒤 모든 것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제 복수는 이제 점차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월요일까지의 새 날.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처리하며 가족 문제에 대한 답변을 기다렸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묵묵히 기다리지 않았다. 첫째 삼촌과 둘째 이모가 번갈아가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내용은 모두 비슷했다. 서경아, 가족 사이에 그렇게 세세하게 따지느냐? 민재가 결혼하는 거니까 좀만 양보해줘. 엄마도 노년이니까. 너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해줘.
돈은 너가 잘 벌잖아. 민우도 어렵다. 내 동생을 두고 어떻게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겠어. 이 모든 통화를 녹음한 뒤 저는 변호사님에게 전송했다. 이들은 제에 대한 감정적 압박과 명예훼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녹음 파일을 통해 명예훼손 청구도 검토해 주세요. 변호사님의 회신은 빨랐다. 박 씨. 이 녹음 파일들은 그들의 강요적 행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속 저장해 주시고 추가적인 압박이 있을 경우 즉시 알려주세요. 저는 이 답변을 바탕으로 다음번 삼촌이 전화할 때 단호하게 대응했다. 삼촌. 지난 5년간 제가 시어머니네 집에 9억 8천만 원을 써준 건 아시나요? 그 돈은 제 노력으로 벌은 거고 이제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내는 건 안 됩니다. 민재의 결혼집 돈은 제 규칙에 따라 등가 교환하거나 대출로 처리할게요. 그 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땡. 9억도 썼어. 그럼 좀 더 내도 되잖아. 삼촌. 제 돈은 제가 관리합니다. 혹시나 계속 불필요한 압박을 준다면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뒤로 삼촌과 이모는 다시는 전화하지 않았다. 민우는 이 기간 동안 점차 변화를 보였다. 그는 저녁에 돌아오면 자동으로 저녁을 해주고 가끔은 오늘 시어머니에게 민재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말했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저에게 월급 카드를 내밀었다. 석영아, 이 카드 너가 관리해줘. 앞으로 내 월급도 너가 모아서 관리하고 필요한 거 사면 돼. 나도 이제 가족 관계를 제대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월급 카드를 받고 살짝 놀랐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다. 정말로. 응. 지난번 내가 보여준 금전 거래 기록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 너가 이렇게 많은 걸 해줬는데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았잖아. 이제는 나도 함께 노력해서 우리 집을 지켜야 해. 저는 월급 카드를 가방에 넣고 알았다. 앞으로 우리 돈은 함께 관리하자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월급 카드를 받는 것을 넘어 민우가 마침내 제 편으로 서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월요일 오후 3시. 김민재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만나서 이야기하자. 삼성 근처 카페에서. 저는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카페로 갔다. 김민재는 이미 카페에 와서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언니. 프로젝트 입찰은 공정하게 평가할게. 하지만 수수료 3억 5,800만 원과 이자율 15%는 너무 높아. 3억으로 줄이고 이자율은 10%로 바꿔줘. 그럼 나는 계약서에 서명할게. 민재. 너는 삼성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면서 시장 가격을 모르는 거야? 저는 카페 테이블에 노트북을 꺼냈다. 이 프로젝트 규모로 10%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이야. 3억 5,800만 원은 정확히 계산된 금액이야. 이자율 15%도 대출 조건에 맞는 금액이지. 너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작은 집을 사는 수밖에 없어. 김민재는 눈을 떼고 그럼 담보는 시어머니의 집 대신 내가 미래에 받을 상속금을 담보로 할 수 있어? 안 돼. 상속금은 불확실한 금액이야. 법적으로도 인정받기 어렵고 나는 확실한 담보를 원해. 저는 노트북을 닫았다. 오늘 저녁 6시까지 최종 답변해줘. 그때까지 답변 없으면 저는 변호사에게 법적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할 거다. 김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 오후 5시까지 답변해줄게라고 말했다. 저는 카페를 나오며 스마트폰을 켰다. 삼성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메일을 보냈다. 김민재 매니저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만약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한 처리가 발생할 경우 즉시 알려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결정이 남았다.
김민재의 선택에 따라 재복수 계획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혹은 법적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경우에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카페에서 돌아온 뒤 저는 변호사님과 화상회의를 잤다. 김민재가 오후 5시까지 최종 답변을 줄 거예요. 만약 동의한다면 계약서 서명과 담보등기 절차를 빨리 처리해야 해요. 박 씨. 계약서에는 이미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시켰고 담보물인 강북 아파트의 소유권 확인도 끝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의인이므로 서명은 그녀와 김민재 양쪽 모두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님은 화면 속에서 계약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또한 삼성 프로젝트의 입찰 결과는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된다고 하니 그 전까지 계약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어요. 만약 그들이 동의하면 내일 아침 법원 인근에서 만나 서명하자고 제안할게요. 오후 4시 30분. 시어머니가 저희 아파트 단지 앞에 왔다는 메시지를 민우가 보냈다. 서경아. 시어머니가 아파트 앞에 와서 울고 있어. 어떡해. 그냥 내버려둬. 너는 나랑 같이 내려가지 마. 혼자 처리할게. 저는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을 켠 뒤 공증받은 금전 거래 기록과 계약서 복사본을 넣고 가방을 메웠다. 아파트 로비에 가면 시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얼굴을 붙들고 울고 있었다. 주민들 몇몇이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박서경, 너 이렇게 내 딸랑을 괴롭히는 거냐? 민재가 결혼 못하면 내 탓이야.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저를 향해 다가왔다. 엄마, 여기는 아파트 로비예요. 주민들 앞에서 시끄러지면 관리사에게 불러질 거예요. 저는 차분히 말하며 계약서를 내밀었다. 3억 5,800만 원. 연이율 15%. 담보는 강북 아파트. 이 조건을 받아들이시면 서명하시고 아니면 저는 지금 당장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어요. 그래도 15% 이자율은 너무 높아. 내가 언제 이 돈을 갚아?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엄마, 김민재가 삼성에서 매년 연봉이 오르고 프로젝트 성과금도 받아요. 3억 5,800만 원을 갚는 건 5년 안에 충분히 가능해요. 또 만약 삼성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성과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잖아. 저는 금전 거래 기록을 펼쳤다. 이건 지난 5년간 제가 보내준 9억 8천만 원 증빙이에요. 만약 이 계약을 거절한다면 저는 이 모든 금액을 균등하게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그럼 엄마는 아파트를 저당으로 잡거나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기록을 쓱 훑어보고 눈물을 멈췄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이 정도 돈을 너 정말 줬어? 네. 그래서 이제 제 조건을 받아들이시는지 결정해 주세요. 10분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저는 떠나요. 그때 민우가 로비에 왔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엄마. 서경이 말이 맞아. 지난 5년간 너무 많이 받았어. 이제는 민재가 스스로 책임져야 해. 민우, 너도 이 녀석 편이냐?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엄마. 서경이가 혼자 이렇게 많은 걸 감당했어. 문선아도 이제 그녀를 보호해야 해. 민우는 저의 옆에 서서 말했다. 이것은 처음으로 그는 시어머니에게 거스르고 제 편을 섰다는 의미였다. 시어머니는 민우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잠시 침묵했다. 오후 5시 정각. 그녀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알았다. 서명하겠다. 라고 말했다. 저는 즉시 변호사님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아침 10시. 서울중앙지법 인근 법률사무소에서 계약 서명 및 담보등기 절차 진행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계약서를 보며 손이 떨렸지만 결국 서명을 했다.
김민재도 곧이어 문자를 보냈다. 언니, 내일 만나서 서명하겠어? 프로젝트 입찰은 공정하게 처리할게. 저는 시어머니에게 계약서 복사본을 주고 내일 오전 10시에 법률사무소에 와주세요. 담보물인 아파트의 소유권 증명서도 함께 가져오세요. 시어머니는 복사본을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를 떠났다. 민우가 저에게 고생했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복수 계획의 중간 단계일 뿐. 진정한 승리는 삼성 프로젝트 입찰 결과와 함께 이뤄질 것이다. 저는 아파트로 올라가면서 컴퓨터를 켰다. 삼성 프로젝트 제안서의 최종 버전을 확인하고 입찰 시스템에 제출했다. 이제 김민재가 공정하게 평가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취할지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만약 그는 약속을 지킨다면 제가 설정한 규칙에 따라 모든 게 진행될 것이고 만약 깨뜨린다면 그는 삼성에서 해고당하고 과거 지원금까지 돌려받아야 할 것이다. 이른 아침 10시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있는 김 변호사님의 법률사무소에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시어머니와 김민재는 이미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얼굴에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김민재는 긴장으로 인해 손을 자꾸 만지작거렸다. 변호사님은 테이블에 계약서 원본, 소유권 증명서, 공증서 등을 차곡차곡 쌓아 놓았다. 김복순 씨, 김민재 씨. 이 계약서는 총 1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변호사님은 계약서를 펼치며 말했다. 대출 금액 3억 5,800만 원. 연이율 15%. 상환기간 5년. 담보물은 김복순 씨 명의 강북 아파트. 만약 상환기간 내에 금액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물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민법 제395조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시어머니는 계약서를 쓱 훑어보며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속삭였다. 엄마, 이는 법적으로 안전한 절차입니다. 만약 없다면 추후 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박서경 씨의 권리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은 차분히 설명했다. 김민재는 그럼 상환 기간을 7년으로 늘릴 수 없어? 라고 묻자 저는 즉시 대답했다. 안 돼. 5년은 충분한 시간이야. 너의 연봉과 프로젝트 성과금을 합산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어. 변호사님은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합법적이며 양측의 동의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서명하시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담보등기 절차는 오늘 오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펜을 들었고 김민재도 뒤를 잇고 서명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변호사님과 절차를 마치고 사무소를 나오는 길에 저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삼성전자 입찰 관리팀에서 온 메일이었다. 노벨리스에 관한 지능형 가정 프로젝트 입찰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본선에 진출하셨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삼성전자 본사에서 최종 발표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메일을 읽고 김민재에게 보여줬다. 본선에 진출했어. 이제 내가 공정하게 평가하는지 보는 거야? 김민재는 메일을 보며 얼굴색이 살짝 변했지만 알았다. 발표 잘 준비해. 공정하게 평가할게. 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이제 돈을 언제 받아? 라고 묻자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계약이 체결되면 10% 수수료를 즉시 입금해 줄게. 대출금은 다음 달부터 이자와 함께 상환 시작이야. 저는 명확히 답변했다. 집에 돌아오면
민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계약서 처리 끝났어. 응. 다 끝났어. 담보등기도 오후에 끝난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 시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해서 속상하다고 말했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만 기대를 걸지 않을 거야. 민우는 저에게 다가가 고생했어. 앞으로는 나도 함께 노력해서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했다. 저는 그의 말에 웃음을 지었지만 표면에는 드러내지 않았다. 이제 남은 건 발표와 프로젝트 계약 체결뿐이었다. 오후에 지난번 전화했던 삼촌과 이모가 속삭이는 목소리가 나오는 친척 단체 채팅을 확인했다. 서경이가 진짜 시어머니 아파트 저당 잡고 대출해줬다. 9억도 썼다는데 이제 대출로 받는다는 거야? 이제는 그녀한테 감히 말 걸 수 없겠다. 저는 이 대화를 보고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단체 채팅을 끄고 회사팀과 발표 준비를 위한 화상회의를 시작했다. 다음 주 금요일 발표. 기술 부분은 이재훈 팀장이, 가격 경쟁력 부분은 박수진 매니저가 맡고 저는 전체적인 진행을 담당할 거다. 삼성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정성과 확장성을 강조해야 해. 팀원들은 모두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발표 자료를 정리하며 내심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제 복수 계획은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 김민재가 공정하게 평가하면 프로젝트를 따내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삼성 규정 준수 부서에 증거를 제출하여 그를 처벌하고 과거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발표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를 저장하며 저는 다음 주 금요일을 기다렸다. 이날이 제가 모든 걸 정리하는 날이 될 것이다. 금요일 오후 2시. 삼성전자 본사 발표실에 왔다. 저의 팀과 함께 총 5명이 참석했고 심사위원으로는 김민재를 포함한 4명의 삼성 임원이 앉아 있었다. 김민재는 표면적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눈빛 속에는 긴장감이 드러났다. 발표는 저의 주도로 시작됐다. 노벨리스의 지능형 가정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가족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에너지 효율을 3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으며 삼성 제품과의 호환성은 100% 보장됩니다. 저는 화면의 테스트 결과, 데이터와 실제 설치 예시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다. 또한 유지보수 비용을 기존 제품보다 25% 절감했고 24시간 상시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팀원들이 차분히 답변했고 김민재는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장기적 보장 방안은? 이라는 질문을 던졌다. 저희는 5년간의 무상 유지보수와 함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4시간 이내에 현장 방문을 약속합니다. 문서인은 계약서에 명시될 것이며 위반 시 상당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저는 확실한 답변을 했고 김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 심사위원들은 20분간 토론을 한 뒤 결과를 발표했다. 노벨리스의 제안서는 기술력, 가격 경쟁력, 서비스 방안 모두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본 프로젝트를 수주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리더인 임원이 말하며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와 악수하며 미소를 지었다. 김민재는 뒤에서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지 3시간 뒤 노벨리스 계좌에 삼성으로부터 35억 8천만 원의 선불금이 입금됐다. 저는 즉시 김민재에게 3억 5,800만 원을 이체했고 문자를 보냈다. 수수료 입금 확인해. 대출금 상환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이니 계좌에 충분한 금액을 넣어둬. 김민재는 확인됐어라는 짧은 문자를 회신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돈 받았어. 이제 정말 갚아야 하냐라고 속삭였고 저는 네.
계약에 명시된 대로 진행할게라고 답변했다. 한 달 뒤, 저는 강남 한강변에 새 아파트를 구매했다. 20평대 복층 모델로. 창문을 열면 한강 풍경이 보이는 최상위 층이다. 저는 가족 그룹 채팅에 아파트 내부 사진을 올렸고 글을 적었다. 지난 5년간 배운 건 울고 불고 하는 아이는 젖을 먹지만 스스로 돈을 벌고 원칙을 지키는 어른은 등가 교환만 한다는 거다. 이 아파트는 제 노력으로 산 것이며 앞으로는 제 규칙에 따라 살아갈 것이다. 그룹 채팅에는 한동안 아무런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 이후로는 어떤 친척도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도덕적 폭력까지 행하지 않았다. 민우는 이제 완전히 저의 편이 되었고 월급은 물론 보너스까지 모두 저에게 맡기며 내가 관리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어머니와 동생들에게도 이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명확히 말했고 더 이상 그들의 말에 무조건 동조하지 않았다. 김민재는 작은 아파트를 샀고 매달 제때 대출금을 갚아내고 있었다. 삼성에서도 프로젝트 성과가 인정받아 승진하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다시는 감히 무리한 요청을 하지 못했다. 민지는 마침내 취업을 했고 이제는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먹으며 언니, 이제 알겠어. 돈을 벌기는 정말 힘들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저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노벨리스 내에서 여성 직원을 위한 권리 보호 지원 그룹을 만들었다. 또 온라인에서도 가족의 도덕적 폭력에 대한 대응 방법과 금전 거래 증빙 관리 방법을 공유하며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과거에는 가족이라는 관계에 얽매여 자신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존엄을 찾았다. 저는 강남 아파트 창문 앞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부는 대로 저의 삶도 이제 자유롭고 명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누구도 다시는 저를 이용하거나 속일 수 없다. 왜냐하면 저는 박서경이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을 지키는 여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제 규칙을 지키며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돕는 일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이야기 끝.